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받은 월급으로 제 생활을 꾸려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 전까진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제 통장에 머물지 못하거든요. 어디로 가느냐고요? 바로 언니한테 갑니다. 정확히는 언니 부부한테요.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은 수도권에 전세 하나 얻어서 빚 없이 사셨어요. 저축은 많이 못하셔도 매달 생활비 걱정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희 둘한테 큰 도움은 못 줘도 짐은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부모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입니다. 33이죠. 형부는 42이에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 언니가 형부를 소개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나이도 그렇고 뭔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부모님도 저도 안심했습니다.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본업 끝나고 주말엔 알바까지 했습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심지어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결혼 자금 모으려고. 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형부는 달랐어요. 결혼 자금에 대해 물어보면 늘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사정이 있어서 저축을 못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왜 저축을 못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언니도 묻지 않더군요. 아니, 못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1,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셨고, 형부 쪽도 비슷했습니다. 합쳐봤자 2천만 원이었죠. 그걸로 결혼식하고 전세금 마련하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금 더 준비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다급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전셋집도 구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힘들어도 둘이 잘 꾸려나가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딱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미야,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혹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0만 원이요. 제가 한 달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좀 꼬였어.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언니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언니니까요. 결국 저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음 달엔 꼭 갚아줘. 그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언니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대신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정미야, 미안한데 이번엔 50만 원만. 언니, 저번 거는? 아, 그거. 다음에 한꺼번에 갚을게. 이번엔 진짜 급해서. 그 뒤로는 정말 정기 구독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땐 두 번씩이었어요.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200만 원을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병원비, 차 수리비, 경조사비, 급한 생활비.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그 돈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도요. 가족 모두가 조금씩 언니 부부의 빚을 메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언니 결혼할 때 우리가 크게 도와주지 못했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서 거절을 못하겠더라. 아빠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부모님은 자책하고 계셨어요. 언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정작 언니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언니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짜증을 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결혼 안 해봤잖아. 몰라. 그 말이 참 서러웠어요. 형부는 더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수도 적었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미,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번엔 진짜 급한 일이야. 그럴 때마다 형부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엔 간절함보다는 당위성이 묻어났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투였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야.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매달 이러면 나도 힘들어. 사실이었습니다. 제 통장엔 돈이 남지 않았어요. 월급날이 되면 공과금 빠져나가고 언니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제 생활비조차 빠듯했죠.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해야 했어요. 그런데 언니의 대답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너는 아직 부모님이랑 살잖아. 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처럼 집 대출 갚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언니를 도와준 거였는데 언니는 제가 여유로워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나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언니를 도운 건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였습니다. 언니가 힘들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언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달만 더 도와줘. 응?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 뒤로도 언니와 형부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만. 다음 달이면 정리된다. 진짜 마지막이야.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졌어요. 처음엔 10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이 되고 어느 순간엔 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적금을 깼어요.
미래를 위해 모아두던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혹시 모를 급한 일을 대비해서 모아두던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언니한테로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퇴직금 일부를 언니한테 주셨고, 엄마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까지 언니를 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언니 부부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갔습니다. 형부는 더했습니다. 어느 날 형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밥상을 차리고 계셨죠. 형부는 식탁에 앉더니 말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엄마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형부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를 불렀죠. 정미야, 잠깐 나와봐. 밖에서 형부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1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빌려달라는 말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형부의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형부, 저번 달 거는 언제 갚으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다음 달에. 형부는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언니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형부한테 강하게 나가면 언니가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월급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언니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너무 약한 건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부부는 대체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 형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언니도 파트타임이지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 벌면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매달 이렇게 급한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힘들다, 급하다, 그런 말만 했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더했어요. 형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죠.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는 건지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 꿈도, 제 계획도 모두 뒤로 미뤄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 준비를 하거나 집을 장만했어요. 저축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이 모두 언니한테로 갔으니까요.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어요. 엄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줄어드셨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부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나 좀 만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급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만나러 갔습니다. 형부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은 형부의 얼굴은 상했습니다. 수염도 며칠 동안 안 깎은 것 같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필요해. 형부가 말했습니다.
얼마요? 500.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00만 원이요. 제가 1년 동안 모아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부, 그건 너무.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다신 안 그럴게.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같은 말만 들었으니까요. 형부, 저도 힘들어요. 정말.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거절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형부한테 돈 안 빌려줬다며? 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좀만 도와주면 되는 건데. 언니, 나도 힘들어. 너는 혼자잖아. 우린 둘이서 살아야 한다고.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족을 도운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언니의 연락을 최대한 피했어요.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문자도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언니한테 더 이상 돈을 주지 말자.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도 이젠 한계야. 부모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언니를 도우며 쌓인 피로였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젠 언니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거든요. 처음엔 문자로, 그 다음엔 전화로, 나중엔 직접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 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죠. 거실에 앉은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달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 오빠도 힘들어하고. 저는 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또 한편으론 화가 났습니다. 언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형부는 뭐 하는 거야? 왜 매달 이렇게 돈이 모자란 건데?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언니도 모르는 거야? 아니, 알긴 아는데. 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빠가 원래 빚이 좀 있었어. 결혼 전부터. 그제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나도 몰라. 오빠가 자세히 말 안 해줘서.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언니는 형부의 빚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우리 가족한테 손을 벌린 거였죠. 언니,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할 때 그런 중요한 걸 확인도 안 하고? 나도 물어봤어. 근데 오빠가 곧 정리된다고 했어. 그게 몇 년 전인데?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형부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빚. 그걸 숨기고 결혼했고 우리 가족의 돈으로 메워왔던 거예요. 언니,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계야. 부모님도 이젠 힘들어 하셔.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 그건 언니가 형부랑 해결해야지.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감당해 줄 순 없어. 언니도 이젠 형부한테 제대로 된 답을 들어야 해.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대로 한 건지, 너무 매정한 건 아닌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니를 너무 방치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우린 할 만큼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젠 언니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그게 언니한테도 맞는 거예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네. 다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부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었어요. 형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형부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당황하셨습니다. 일어나게. 무슨 일이야? 형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빚만 아니었으면.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자요. 무슨 여자 말인가요?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여자요? 형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부가 계속 말했어요.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독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언니는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말 못했어요. 왜요? 말하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부는 결혼 전부터 2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 여자친구가 만든 빚이요. 그걸 숨기고 언니와 결혼했고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의 돈으로 그 빚을 갚아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빌린 돈은 다 그 빚 갚는 데 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형부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몇 년 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언니도 모르는 형부의 과거. 전 여자친구가 남긴 빚. 그걸 우리 가족이 대신 갚아준 셈이었죠. 언니한테 말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형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요. 언니가 알면. 알아야 해요. 언니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기면 안 돼. 형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장인어른 댁에 와 있어. 지금 좀 와줄래? 전화 너머로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언니가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언니는 술 취한 형부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전 여자친구 이야기, 2천만 원의 빚 이야기, 그걸 숨기고 결혼한 이야기, 몇 년 동안 우리 가족한테 빌린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까지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알아. 알긴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한테 빚이 있다고 말했으면 나도 각오하고 결혼했을 거야. 근데 넌 숨겼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정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해결할게. 언니가 형부를 일으켰어요. 가자. 둘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니가 불쌍하기도 했고 형부가 밉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허탈했습니다. 몇 년 동안의 고생이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는 한숨을 자주 쉬셨고 아빠는 말수가 더 줄어드셨어요.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언니 생각뿐이었어요. 언니가 형부한테 뭐라고 했을까? 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미야, 주말에 시간 있어? 잠깐 만나고 싶어. 짧은 문자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 토요일 2시에.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죠. 언니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언니. 제가 부르자 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왔구나. 앉아. 저는 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언니였어요. 미안해.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 나도 몰랐어. 오빠한테 그런 빚이 있는 줄.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아니, 최소한 준비라도 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오빠랑 많이 싸웠어. 왜 숨겼냐고,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형부는 뭐래?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계속.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오빠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더라. 언니 잘못은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있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결혼했잖아. 오빠가 말 안 했다고 해서 넘어갔어. 그게 잘못이야.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서로 솔직해야 하는 건 기본이었죠. 그리고 너한테,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했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정말 잘못이었어. 손이 차가웠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빚 정리하려고. 오빠랑 같이 상담받기로 했어. 상담? 응. 법률 상담이랑 재무 상담.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려고. 언니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일을 더 늘릴 거야. 파트타임 말고 정규직 알아보려고. 정규직? 응. 이제 제대로 벌어야지.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이젠 정말 싫어. 언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죠. 형부는? 오빠도 알아보고 있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힘들겠지. 근데 해야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언니가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 언니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 나란히 걷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정미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응?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이젠 안 그럴게.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도 저축하고, 연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언니, 진심이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언니다운 말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만날 땐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기다릴게. 언니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니 만나고 왔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응. 언니가 이제 정리하려고 해. 부모님께 언니가 한 말들을 전해드렸어요. 상담받는 것, 일자리 구하는 것, 형부도 함께 노력하는 것까지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네. 엄마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형부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처제, 잠깐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괜찮아요.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형부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술 취해서 민폐 끼친 것도 미안하고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한 것도 미안해.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언니랑 같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바닥을 치고 나서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정규직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정미야, 나 합격했어. 이제 제대로 벌 수 있어. 문자를 보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언니. 정말 잘 됐다.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언니가 노력한 거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언니와 주고받는 문자가 따뜻했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 뒤로도 언니는 가끔씩 연락을 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부를 물어보는 연락이었죠.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오빠가 이직 면접 봤대. 오늘 저녁 뭐 먹었어?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간의 대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언니가 가방을 내밀었어요. 뭔데? 열어봐. 안에는 티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언니, 이거 그동안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받아줘. 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내가 더 고마워.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 부모님 얘기, 앞으로의 계획 얘기까지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빚 절반 정도 갚았어. 정말? 응. 상담받으면서 제대로 된 계획 세워서 갚고 있어. 언니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1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 언니. 오빠도 이직 성공했어. 연봉도 좀 올랐고. 잘 됐네. 응.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언니가 웃었어요. 진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옷장에서 언니가 준 옷을 꺼내봤어요. 정말 예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잘 어울렸죠.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형부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제, 저녁 한번 사고 싶은데 괜찮아? 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주말에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형부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정미, 정말 미안했어.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형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달라질게. 언니랑 같이 제대로 살아볼 거야. 형부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어줘. 믿을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형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전 여자친구 이야기, 빚을 지게 된 경위, 그걸 숨긴 이유까지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 숨기면 해결될 줄 알았어. 형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숨길수록 더 꼬이더라. 그게 너희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고. 이제는 괜찮으시죠? 응. 이젠 언니한테 다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형부가 웃었어요. 그게 더 편해.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형부가 말했어요. 정미야, 고마워.
그동안 참아줘서 저도 배웠어요, 형부. 뭘?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형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몇 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오랜만에 본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빌려주지 않으니 제 돈이 제 통장에 남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오랜만이라 낯설었어요. 저는 그동안 미뤄뒀던 계획들을 꺼내봤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던 곳 목록, 사고 싶었던 물건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먼저 챙기자고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저도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설마 또 돈 빌리러 온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와 형부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들어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둘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죠. 소파에 앉은 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언니가 형부를 쳐다봤어요. 형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려고 온 건 아닙니다. 형부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형부가 계속 말했어요. 제 빚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빚 내역서였어요. 전 여자친구가 만든 빚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개인 빚도 있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뭐라고? 아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형부가 바닥에 머리를 숙였어요.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작은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언니가 형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빠가 다 털어놨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또 숨긴 게 있었다니요. 형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류에는 상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상담사와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언니 수입이랑 제 수입 합쳐서 매달 100만 원씩 갚으려고 합니다. 형부가 손가락으로 표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가면 2년 안에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획은 잘 세운 것 같군. 네. 이번엔 진짜입니다. 형부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족분들에게 피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온 건 계획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엄마가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동안 빌린 돈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100만 원이라도 먼저 드리고 싶어서요.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약속할게요. 엄마가 봉투를 내려놓으셨어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아냐, 받아줘. 언니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도 중요해. 제대로 갚아야 마음이 편해. 결국 엄마가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아빠가 형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야 한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언니도 힘들 텐데 서로 의지하면서 해. 네, 아빠.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형부가 또 숨긴 게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워서 온 것만 봐도 예전과는 달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제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먼저 적금을 다시 들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죠. 언니한테 빌려주던 돈을 이제 제 미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회사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일하면서도 언니 걱정, 돈 걱정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이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요즘 일 잘하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좋아. 이번 프로젝트 리더 맡아볼래? 정말요? 응. 내가 잘할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을 텐데 이젠 달랐어요. 제 인생에 여유가 생기니 일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오늘 저녁 괜찮아? 응, 왜? 집에 한번 놀러 와. 저녁 해줄게. 저는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언니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땐 어질러져 있었는데 말이죠. 어서 와.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주방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뭐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언니 고마워. 식탁에 앉으니 형부도 왔어요. 처제 왔구나. 형부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언니가 말했어요. 요즘 일이 재밌어.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 그래. 응.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형부도 거들었어요. 나도 새 회사가 괜찮아. 업무량은 많은데 배울 게 많아서 좋아. 잘 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언니,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아니야.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언니,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말이야.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젠 안 그럴게. 너한테 기대지 않고 우리끼리 해나갈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너 덕분에 깨달았어. 언니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이라도 선이 있다는 거,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의존적이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몇 년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화났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편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이번 달도 돈 보냈더라. 정말? 응. 약속대로 매달 보내고 있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행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안심이 됐어요. 언니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정미야, 너도 이제 내일 챙겨.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동안 언니 일로 힘들었지? 괜찮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도 알아.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 미래를 준비해. 결혼 자금도 모으고. 부모님 말씀에 저는 웃었어요. 응, 알겠어.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1년 안에 적금 만기받아서 여행 가기. 2년 안에 차 한 대 사기. 3년 안에 결혼 자금 모으기. 하나씩 적어 내려가니 신이 났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언니 일로 제 계획 같은 건 세울 엄두도 못 냈거든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계획표를 벽에 붙였어요. 매일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요. 며칠 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사가 저를 칭찬했어요. 잘했어.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요. 그날 퇴근길, 저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제 방에 둘 꽃을 사려고요. 예쁜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아두니 방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표정도 눈빛도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며칠 뒤 제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부서 전체가 긴장했어요.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막 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3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죠. 그중 한 명은 제 옆자리 선배였어요. 정미야, 잘 지내. 선배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아. 나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선배는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미야, 힘든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 나는 괜찮은데 동료들이 잘렸어. 많이 불안했겠다. 응. 언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래도 넌 잘할 거야. 항상 그랬잖아.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니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젠 달랐어요.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 댁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미야, 앉아봐. 저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언니가 오늘 전화했어. 언니가? 무슨 일인데?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오빠가 사고가 났대.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다친 건 아니래. 다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일을 못한대. 그럼 그동안 수입이 끊기는 거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형부가 일을 못하면 빚 갚는 계획도 틀어지는 겁니다. 언니는 뭐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우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니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지켜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형부 괜찮아? 응.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언니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회복될 거래. 그동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더 일하려고. 주말 알바도 알아보고 있어. 언니, 괜찮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 약속했잖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텐데 언니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언니, 정말 괜찮아? 응.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언니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과일 한 박스를 들고 갔죠. 형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깁스를 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처제, 왔구나. 미안해. 형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언니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앉아 있어. 하지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언니를 도왔어요. 함께 요리하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 솔직히, 그럴 만도 하지. 근데 예전이랑 다른 게 있어. 언니가 제 쪽을 보며 웃었어요. 이번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아. 남한테 기대면 안 된다는 것도. 언니, 처음엔 너한테 전화하고 싶더라. 도와달라고. 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참았어.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까. 저는 언니가 대견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부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정말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형부, 괜찮아요. 누구나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빚 갚는 계획이 틀어져서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것 없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처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니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니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한테 조금 도움을 줄까 해요. 그래. 네. 큰 돈은 아니고요. 30만 원 정도만. 아빠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단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갚으라고 하면 또 부담될 테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미가 많이 컸구나. 저는 다음날 언니한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이번 달 생활비 보탬이나 돼. 갚지 말고 그냥 받아. 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야, 이거 받아, 언니. 동생이 언니 도와주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건 빚이 아니야. 그냥 선물이야. 언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도 힘들 땐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도와준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거든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형부가 회복했습니다.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죠.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오빠가 이제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이번 달부터 다시 빚 갚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잘 됐네, 언니. 너 덕분이야. 내가 도와줘서 그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어. 아니야. 언니가 잘 버틴 거지. 우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적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목돈이 되어가고 있었죠. 언니를 도와주긴 했지만 제 저축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여유가 생기니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덕분에 보너스를 받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드렸어요. 아빠한테는 좋은 운동화를, 엄마한테는 예쁜 가방을 사드렸죠.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미야,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오늘도 돈 보냈더라. 정말요? 응.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엄마가 덧붙이셨습니다. 언니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와 편하게 지내는 것, 제 인생을 계획하는 것, 여유를 갖고 사는 것, 모두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아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가족 관계라는 걸요. 며칠 뒤 언니 부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우리가 빚 절반을 갚았어. 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축하해, 언니.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형부도 밝은 얼굴이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해.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정미야, 사랑해. 나도 언니.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정말. 언니도 잘하고 있어.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또 썼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행복한 순간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일기를 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많거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쯤 지난 시점의 이야기예요. 언니는 약속대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미야, 드디어 다 갚았어. 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언니 얼굴엔 여유가 있었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몇 년 동안의 걱정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적금도 만기를 맞았어요. 드디어 제가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이었죠.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고요. 힘들었지만 결국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다고요. 지금 언니는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지. 언니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한 언니였어요. 부모님도 편안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언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없어졌죠. 요즘은 부모님끼리 여행도 다니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적절한 거리와 존중 속에서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언니와 통화합니다. 정미야, 오늘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아. 평범한 대화지만 참 소중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 간의 대화니까요. 돈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대화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희생과 배려는 다른 겁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니도 언니 삶을 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건강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할 선은 꼭 지키시고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자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